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춘문예 당선자들의 새 소설 2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들으실 작품은 201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백수린 작가님의 기도이고, 두 번째로 들으실 작품은 201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김의진 작가님의 어느 공무원의 살인미수입니다.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 백수린. 김은 위성도시에 위치한 거래처로 외근을 가고 있는 중이었다. 대낮에 지하철은 적당한 인파로 붐볐다.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김의 몸이 지하철의 움직임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쏠렸다. 김의 앞에 앉은 남자는 다리를 쩍 벌린 채 고개를 끄덕이며 졸고 있었다. 피곤해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폼이 초라한 긍정처럼 보여 김은 아주 잠깐 연민을 느꼈다. 상사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한 끄덕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앞에서 살기 위해 동조해 줄 때의 비루한 끄덕임. 그러나 연민이 충분히 커지기도 전에 누군가가 김의 등을 밀치고 지나갔고, 그래서 김은 그 사람의 뒤통수를 향해 눈을 신경질적으로 치켜떴다. 비교적 온순한 편인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과격한 성향은 늘 이런 순간에 소심한 방식으로 튀어나왔다. 지하철이 멈추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객차에 올라타고 또 내렸다. 김은 재빨리 빈자리를 향해 몸을 던졌다. 자리를 차지하고 나자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 속에서 진동음이 울렸다. 휴대전화는 가방 깊숙이 처박혀 있었다. 아무거나 대충 구겨놓고 절대 꺼내어 정리하는 법이 없는 김의 가방 속은 밑이 빠지기라도 한 듯 늘 깊었다. 김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지갑이며 수첩 따위를 꺼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아내였다. 오늘 몇 시쯤 퇴근할 거야? 아내의 주된 관심사는 퇴근 시간이었고, 어느 시점인가부터 그가 하루 종일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궁금해하지 않았다. 입안에 고이는 씁쓸함을 삼키며 아내의 문자 메시지에 답을 하는 동안 지하철은 빠르게 달렸다. 몇몇의 사람들이 더 타고 내렸다. 무심히 휴대전화에서 시선을 떼고 창밖을 보다가 김은 깜짝 놀랐다. 광화문 지하철 바깥의 벽면에는 분명 그렇게 쓰여 있었다.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버스로 갈아타야만 했다. 김은 서둘러 가방을 챙겨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닫히는 문틈으로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순간 김은 자신의 변함없는 민첩함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오랜만에 뿌듯하고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학창시절에도 재빠른 편이었던 김은 체육 시간이면 인기 만점이었다. 김은 모든 수비수를 제치고 골대로 돌진하는 공격수였고, 체육대회마다 영웅이 되는 계주 선수였다. 탕 하는 총소리와 함께 바람을 가르던 그 기분. 지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느 체육대회의 기억을 떠올리며 지갑을 찾던 바로 그 순간. 지갑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가방을 열고 그 안의 소지품들을 다 꺼내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불현듯 지갑을 지하철 벤치에 놓고 내린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둘러 플랫폼을 향해 뛰어내렸다. 지하철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지하철이 지나간 자리도 불쾌한 바람이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낭패라는 생각이 먼저 머릿속을 스쳤다. 어떻게 하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지갑 안에 들어있는 신용카드들이었다. 4장의 신용카드와 2장의 체크카드,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 김은 지갑을 잃어버렸던 몇 해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신용카드를 다시 만들고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따위를 재발급받아야만 하는 번거롭고 소모적인 과정들. 금방 찾을 수도 있으니 찾을 때까지 찾아봐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과 거의 동시에 그 사이에 누가 카드를 써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 역시 머릿속을 스쳤다. 결국 김은 초조함을 억누르며 114에 전화를 걸었다. 저기 지하철 유실물 신고센터 번호 좀요. 유실물 센터의 직원은 친절한 어투로 객차의 위치와 객차가 떠난 시간 그리고 탔던 열차의 번호 따위를 물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직원은 또다시 친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러시군요. 대충 10분 전쯤이라고 신고하면 되겠습니까? 방면은 어느 방면이셨습니까? 습득 신고가 오는 대로 연락드릴 테니 번호 하나만 남겨주시겠습니까? 김은 짜증이 치미는 것을 느끼며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하는지 몰라 플랫폼을 한참 서성였다. 그 지갑은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사귀었던 김의 애인이 사준 것이었다. 전 애인의 흔적이 될 만한 사진이며 편지 따위는 모두 버렸지만 지갑만은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입사 시험에 미끄러지던 어느 날 애인이 사준 지갑이 이별 선물일 줄은 김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 여자와 김은 3년간 사귀었다. 너무 사랑했고 당연하게 결혼까지 생각했던 그 여자는 어느 날 차마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없어 그렇다며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던 여자. 헤어짐의 이유를 알았더라면 덜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이별 후 가끔 찾은 그녀의 미니 홈피 대문에는 사랑, 그 차가운 아픔, 혹은 안녕, 널 세피아톤 기억 속에 영원히 묻어둘게 따위의 문구가 걸려 있었다. 김은 떠나간 애인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그것은 그녀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가 가진 조건들, 가난하고 병든 부모와 3남매의 장남이라는 현실, 가까스로 졸업한 4년제 대학 따위의 것들이 사랑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지점들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런 통속적인 여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서운하면서도 그는 그녀와의 추억을 버릴 수 없었다. 맞선으로 만난 아내는 착하고 묻어냈지만 그의 빛나는 기억들은 모두 그녀와 함께했던 시절 속에 세피아 톤으로 묻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운 사람이 혹시 연락해 주지는 않을까? 김은 지갑 속에 자신의 연락처를 알릴 만한 어떤 흔적을 남겨두었는지 아닌지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영수증과 신용카드, 몇 장의 지폐 속 어딘가에 명함 하나 정도는 끼워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지갑만 가져다 준다면 그 안에 돈은 상관없으니까 지갑과 신용카드만 그대로 있다면 그렇다면 김은 뭐든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막상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자 헤어진 직후에 느꼈던 허전함과 애틋함이 되살아났다. 그녀와의 수많은 추억들, 그녀는 잘 살고 있을까? 다시는 그토록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줄 여자를 만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턱없이 외로워졌다. 분실센터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10분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포기하고 지금 출발해도 거래처 미팅 시간에는 간당간당했다. 그렇지만 발걸음이 도무지 떼어지지 않았다. 제발 지갑만 찾아준다면. 오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돈은 다 주겠어요. 아니 사례비를 더 줄 수도 있어요. 주어준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도 있어요.
김은 초조한 마음으로 아랫입술을 질겅질겅 씹었다. 누군가가 신용카드를 쓰고 돌아다닌다면 상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했다. 안 그래도 언제나 가게는 적자였다. 갚아야 하는 전세 대출금이며 자동차 할부금이며 게다가 아내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는 법이 없었다. 아이를 위한 거니까 할 수 없다 생각하면서도 가끔씩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버는 돈인데 하고 울컥하는 심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에이, 시발놈의 강과장. 순간 강과장이 김의 머리를 제한서로 내리치던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다. 일은 더럽게 못하면서 언제나 김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강과장을 떠올릴 때면 언제나 신물이 올랐다. 습관적으로 강과장에게 욕을 퍼부으려던 김은 화들짝 놀라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오, 부처님, 아닙니다. 욕한 것 취소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마음을 곱게 쓸 테니 취직시켜주신 자비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 테니 지갑만 찾아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보면 김에게는 취직만 시켜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다. 취직만 시켜주면 지키겠노라 남발하던 수많은 약속들이 떠올랐다. 하느님, 천지 신명님, 이번에는 꼭 지갑만 찾아주신다면, 카드만 누가 긁고 다니지 않은 채 곱게 돌려주신다면, 예전에 약속드린 대로 매달 유니세프에 기부금도 내고, 한 달에 한 번 고아원이나 양로원으로 봉사도 다니겠습니다. 아내한테도 잘하겠습니다. 옛 애인과 비교 같은 것도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추억으로만 간직하겠습니다.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사람들도 쏟아져 나왔다가 흩어졌다. 김은 벤치에 앉아서 혼자 기도를 중얼거리며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5분만 더 기다려보고 은행에 신고하고 거래처로 가야지. 김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훔쳤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분실물 센터는 아니었다. 김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여보세요? 지갑 잃어버리셨죠? 네. 상대는 서대문역의 영무원이었고 그는 누군가가 지갑을 맡겨놓고 갔다며 찾으러 오라고 말했다. 김은 날아갈 듯한 마음이 되어 지하철이 오기를 기다렸다. 열차가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다. 제발 카드가 무사히 있게 해주세요. 한 정거장도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에스컬레이터를 공중공중 뛰어오르며 김은 계속 기도를 중얼거렸다. 카드만 그대로 다 있으면 앞으로 맨날 야근을 해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거래처에 늦는다고 깨져도 욕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살고 거지들한테 돈도 주고 처갓집에 주는 돈도 안 아까워하겠습니다. 제발 카드만 무사히 있게 해주세요. 영무실의 철제문을 열었다. 여러 대의 CCTV를 마주보고 서 있던 누군가가 김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기 지갑 좀. 하느님, 부처님, 천지 신명님, 제발. 영무원은 천천히 책상 쪽으로 몸을 움직였다. 서랍을 열고 그 안에서 지갑을 하나 꺼냈다. 갈색 가죽으로 된 지갑은 틀림없는 김의 것이었다. 오, 하느님. 김은 다급하게 지갑을 전해받았다. 그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지갑을 열어보았다. 카드들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았다. 10,000원권 지폐 몇 장도 그대로 있었다. 마음 착한 사람이 지갑을 주었는지 돈도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살해할 생각이 있을까봐 연락처를 받아놨습니다. 드릴까요? 영무원이 말했다. 네. 김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무원이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장부를 뒤적였다. 카드와 신분증이 모두 제대로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던 김이
흘낏 시계를 보았다. 시계를 보자마자 지금 출발하더라도 미팅에 30분은 늦을 것이라는 생각이 벼락처럼 김의 뇌리에 꽂혔다. 그와 동시에 미팅에 지각했다는 것을 안 강과장이 퍼부을 듣도 보도 못한 쌍욕들이 벌써부터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다. 이런 시발. 갑작스레 김이 내뱉은 욕에 영무원이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카드와 신분증은 분명 모두 그대로 있었다. 김은 영무원이 전화번호를 찾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영무실 문을 벌컥 열었다. 그리고 바람처럼 빠르게 으악 사람들을 밀치며 플랫폼을 향해 뛰어내렸다. 아 씨발 정말 족같은 하루네. 저기요. 영무원이 그런 그의 뒤에 대고 소리를 쳤다. 영무원이 손에 든 전화번호가 적힌 포스트잇이 펄럭였다. 그러나 김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그가 있던 자리는 흩어졌다가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아 씨발 이왕 이렇게 된 거 딱 하나만 더 들어주세요. 1시간 안에는 미팅에 도착하게 해주셔야 해요. 초조한 표정으로 지하철이 들어올 터널을 노려보며 김은 아랫입술을 질겅질겅 씹었다. 김의 하루가 또다시 세피아 톤으로 저물어가고 있었다. 어느 공무원의 살인미수. 김의진. 말이 돌고 있다. 목격된 적 없지만 분명 어떤 말들이 비밀스럽게 흘러다닌다. 그는 가장 먼저 계장의 얼굴을, 황 주사와 박 주사의 표정을, 나른한 공익요원 3명의 눈빛을 차례로 훑은 다음 진영 씨를 흘끔거린다. 그러니까 말은 진영 씨의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빳빳한 새 여권에 꽝꽝 도장을 찍으며 진영 씨가 했을 법한 말들을 떠올린다. 진영 씨는 한 달 전 여권 민원실에 새로 배치되었다. 여자였고 무엇보다 예뻤고 게다가 어렸다. 근 3년 5개월 만에 간신히 추가된 정직원임을 감안하더라도 흠잡을 구석이 없었다. 늙은 계장은 자글자글한 입술을 오므렸다 펴며 이진영 씨는 2년 만에 행정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재원으로 우리 부서에 큰 활력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자, 박수! 공중에서 두 손바닥을 짝짝 부딪혔다. 박수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그도 근 5년 만에 힘껏 박수를 쳤다. 그의 자리는 니은자로 설계된 데스크의 가장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행여나 박수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봐 그는 슬며시 팔을 높이 올려들기까지 했다. 5년간 여권 민원실에서 일해왔고 3년째 주사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때만큼은 모든 불만을 잊고 오로지 박수 하나에만 몰두했다. 그리고 마침내 볼이 빨개진 진영 씨가 안녕하세요. 이진영입니다. 고개를 숙였고 계장님이야 여러 선배 직원분에게 좋은 부하 직원이 되겠습니다. 나아가 고객들에게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준비한 멘트를 더듬거리며 외워나갔다. 그리고 간간히 보드라운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며 셀쭉이 웃었다. 두 손을 모아 콜록콜록 기침을 할 적에는 길고 뽀얀 손가락이 도드라져 보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 오전 7시에 눈을 떠 출근 준비를 하고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시각은 7시 40분.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자가용을 몰고 회사까지 오는 데는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5분이나 10분만 늦어져도 도로 정체와 맞물려 지각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그는 되도록 시간을 엄수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했고 토요일은 격주로 쉬었다. 돈이 필요하면 야근이나 당직을 자처했고 주말엔 밀린 빨래를 하거나 마트에서 홀로 장을 봤다.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가 자주 진영 씨를 떠올리게 된 것이었다. 누군가 진영 씨 할 때마다 그가 뒤돌아보았고 그게 새파랗게 어린 공익이거나 늙은 박주사나 황주사일 경우엔 슬그머니 부하가 치밀었다. 그러니까 굳이 왜 진영 씨를 부르는가에서 시작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단단한 분노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는 냉큼 일어나 진영 씨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 떠맡았다. 덕분에 고마워요, 김 주사님. 인사를 듣기도 했고 정말 김 주사님 없으셨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소곤거리는 진영 씨의 얼굴을 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기도 했다. 그러다 마침내 회식 자리에서 단둘이 남는 기회까지 얻었다. 여느 때처럼 소주잔이 한 순배를 돌자 계장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고 언제나처럼 계산을 끝낸 뒤 몰래 귀가했다. 한 잔 더 할 것 같던 황주사와 박주사가 돌아간 건 부인들의 득달 같은 전화를 받고 나서였다. 공익들은 술과 안주가 바닥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와 진영 씨 단둘이 남았다. 불판 위에서 까맣게 오그라든 삼겹살 몇 점이 식어가고 있었다. 진영 씨는 개중에 덜 탄 고기를 한 점 집으며 주사님 삼겹살 좋아하시죠? 물었고 그는 아니요, 저는 고기보다는 채소를 더 좋아합니다. 했고 진영 씨가 고기를 낼름 입속에 넣으며 에이, 아까 엄청 많이 드시던걸요? 상추나 깻잎은 거의 안 드시던데? 키득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불현듯 어쩌면 이게 아주 드물게 오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과하게 소주를 마신 탓이었고 후덥지근한 가게 내부의 공기 때문에 온몸이 뜨거워진 때문이었다. 그는 진영 씨 하고 부른 다음 사랑합니다. 고백했다. 그러니까 그가 간과한 것은 가게 내부가 지나치게 소란하다는 사실이었다. 한꺼번에 몰려온 회사원들과 회식을 끝내고 돌아가려는 회사원들이 순서 없이 뒤섞이면서 그와 진영 씨가 차지한 방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누군가 야, 내 구두 어디 갔어? 소리치면 얼마나 드릴까요? 종업원이 목청을 키웠고 자, 위하여! 하는 단단한 고함 소리가 솟구쳤다. 때문에 진영 씨는 상놈으로 얼굴을 디밀고 네? 네? 하고 생글거렸다. 하는 수 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여러 번 심호흡을 했다. 그러니까 사방의 소음이 잦아드는 잠깐 사, 랑, 함, 이, 다 하고 또박또박 말해줄 요량이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합니다, 진영씨 하면서 눈을 떴다. 그리고 곧장 대답이 날아왔다. 이것 보세요. 이봐요. 주인 여자였다. 여자는 아니 다른 손님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렇게 큰 방을 차지하고 있음 어떻게 앓는 소리를 한 다음 저기 홀에 있는 자리로 좀 옮겨주시던가. 그와 진영 씨를 흘끈거렸다. 더 주문할 게 없으면 그만 나가달라는 경고였다. 하는 수 없었다. 그와 진영 씨는 옷을 챙겨 입고 서둘러 신발을 신은 다음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그쯤에서 각자 다른 버스를 타고 귀가했으면 좋았을 거였다. 이제와 그런 후회를 해보지만 모두 소용없는 일이다. 투둑 투둑 빗방울이 듣기 시작하면서 방거리엔 인적이 드물어졌고 어둑어둑한 풍경과 알딸딸한 술기운이 자꾸만 그를 충동질했다. 벌써 두 번의 힘겨운 고백이 어이없이 묵살된 뒤였다. 그는 또각또각 걸어가는 진영 씨의 옆모습을 곁눈질하다 두 팔을 벌려 힘껏 진영 씨의 허리를 안았다. 포옹 같은 거라면 듣지 못하거나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진영 씨가 소리를 질렀고
그의 뺨을 갈겼고 술기운이 달아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으므로 그에겐 상황을 판단하거나 생각을 정리할 여유가 없었다. 때문에 그는 냅다 뛰었다. 찰박찰박 얕게 고인 웅덩이를 밟고 또 밟으면서. 그날 이후 진영 씨는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날 일을 해명하고 싶어도 진영 씨는 서둘러 자리를 뜨거나 다른 직원을 큰 소리로 불렀다. 그는 얼마든지 변태, 성추행범, 더러운 놈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거였다. 진영 씨가 입만 번긋한다면 그는 초조했고 불안했고 두려웠다. 때문에 진영 씨 그날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고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었으면 합니다. 다시 문자를 보내고 믿습니다. 또 문자를 보냈다. 진영 씨가 간간히 황당하네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문자하지 마세요. 답장을 보내올 때까지 답장을 아무리 받아도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직원들이 모두 점심 식사를 하러 간 사이 진영 씨 앞에 우뚝 멈춰섰다. 민원실에는 여권을 배부하는 공익 하나와 진영 씨, 그가 전부였다. 그는 말했어요? 소근거리고 목소리를 좀 더 키워 어쨌든 성숙한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하다가 다시 애원조로 말하지 않을 거죠? 배부창고에 앉은 공익을 흘끈거렸다. 묵묵히 복사기 뚜껑을 열고 버튼을 누르고 복사된 종이를 들여다보던 진영 씨가 입을 연 것은 한참이 더 지나서였다. 얘기 안 할 거니까 걱정 마시라고요. 자리로 돌아가려는 진영 씨를 막아선 것은 다시 그였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약속은 위험하고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 때문이었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그럼 이거 하나 써줄 수 있어요? 하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진영 씨의 표정이 천천히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을 지나쳐 가려는 진영 씨를 몇 번 더 막아섰다. 매번 더 단호해진 표정으로 멀리서 보면 파트너와 스텝을 맞추는 아마추어 댄서들처럼 호흡이 맞았다. 마침내 진영 씨가 뭔데요 그게?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친절하게 접힌 종이를 한 번, 두 번 펼쳐 보이고는 이게 그러니까 각서입니다. 했다. 나 이진영은 지난 2011년 7월 28일 회식 자리 이후 김영수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일체 항고할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진영 씨는 뽀얀 종이에 수줍게 적힌 글자를 하나씩 읽으며 나중엔 기가 찬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지만 결국 말미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러니까 진영 씨도 그도 이로써 일이 일단락되기를 원한 셈이지만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다. 문제는 다시 그였다. 황 주사가 굳은 표정으로 눈을 맞추거나 개장이 쌩하니 지나쳐가거나 김 주사가 헛기침을 할 때마다 그는 그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휩싸였다. 황 주사와 김 주사가 커피를 홀짝이며 뭔가 소곤거릴 때도 수화기를 붙잡고 게장이 깔깔거릴 때도 나중엔 공익들이 우르르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갈 때조차 의심스럽고 불안해졌다. 퇴근하는 진영 씨의 뒤를 쫓은 건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되도록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혹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어떤 조그마한 이야기라도 흘린 건 아닌지 가볍게 추궁해 볼 생각이었다. 시청 건물을 나서 버스를 타고 길게 늘어진 시장을 지나 좁은 골목에 이를 때까지 진영 씨는 그의 미행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두 개로 나눠진 갈림길 아래서 진영 씨가 뒤돌아보았고 소리를 질렀다.
높다란 가로등 아래에서 비명을 지르는 진영 씨 모습에 그는 흠집 물러났다가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진영 씨 부르고 죽고 싶어요 했다. 자신이 요즘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는 토로였지만 진영 씨는 자기를 죽이겠다는 협박으로 알아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날 그가 그랬던 것처럼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높은 하이힐 굽이 바닥을 때릴 때마다 땅땅하는 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진영 씨는 따라오지 마세요 하다가 따라오지 말라니까 하다가 따라오지 마 이 새끼야 하면서 울먹였다. 그러니까 달리면서 소리치고 전방과 후방을 살피고 흐느끼는 일은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결국 진영 씨는 차가운 골목바닥에 엎어졌다. 공사 중이라는 경고판이 서 있는 자리에서였다. 그리고 이번엔 그가 냅다 달렸다. 골목 저편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고등학생 무리와 눈이 마주친 때문이었다. 뛰어왔던 길을 더 빨리 뛰어 되돌아가면서 그는 이번 일에 대해서도 각서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진영 씨가 그를 살인 미수죄로 고소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한 탓이었다. 그는 텔레비전을 올려다본다. 황 주사와 박 주사, 늑다리 공익요원 3명을 대표해 카메라 앞에 선 사람은 계장이다. 계장은 엄숙한 얼굴로 5년간 가족같이 일했지만 정말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곁에 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니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일이죠. 한 다음 정말 소름이 돋는 듯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멍한 얼굴로 계장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왜 TV에 나오니까 스타라도 된 것 같아? 앞만 보고 걸으란 말이야? 하는 형사의 타박을 듣고는 네 하고 다시 걷는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고개를 돌려 텔레비전을 흘끈거린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뒤에 어떤 멘트를 덧붙일지 수많은 시청자들이 뭐라고 수군거릴지 그는 지금 그런 것들이 퍽 염려스럽다. 형사는 그를 유치장으로 밀어넣고 탕 요란하게 철문을 닫는다.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본격적인 진술이 예고된 내일까지 혐의와 의심을 지울 수 있을 만한 말들을 생각해야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점점 아득해진다. 그는 입을 꽉 다문다.